여러분들이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저를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박수는 치시지 마세요. 저는 시를 많이 낭송하고요. 시를 낭송하는 걸 아주 좋아하는 시낭송가 공혜경입니다. 네. 근데 정말 박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굉장히 네, 오늘 여기에 현수막에 걸려있는 것처럼 신경림 시인과 함께하는 울분의 세상 통안의 문학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정말 아무 일 특별한 일이 없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경림 시인을 모시고 함께 이 시대에 겪고 있는 고민과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경림 시인을 통해서 오늘 모시고 네,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특히 이 시대가 예술가들을 만들고 문학가들을 만들고 시대의 흐름을 많이 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작은 모임, 소모임에서 문학이라든지 예술로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함께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모임에 저희들이 이제 주축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뭐 전 국민이 알고 세계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같이 함께 한숨 쉬고 눈물만 흘려서는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한명희 교수님을 주축으로 해서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한명희 교수님의 이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끼리 조촐하게 모이는 모임이니까 이렇게 너무 공식적인 분위기가 아니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잘 아시다시피 이제 시국인 만큼 좀 야외에서 좀 규모 있는 행사를 할까 그러다가 실내로 들어와서 우리가 또 프로그램도 신앙송도 이제 좀 그런 좀 이렇게 제목에 나타났듯이 이 분노의 세상, 이 통한의 문학이라는 식으로 좀 강한 얘기 좀 썼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 문구보다도 더 아주 살벌하고 좀 분노스러운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소중한 시간을 갖는 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 신경림 선생님 정말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고 귀한 짬을 내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경림 선생님은 뭐 다 우리가 제가 입학하자마자 4.19가 나가지고 데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만 민주화 시대 때와 정신적으로 다 또 시로서 우리 시대의 어떤 힘을 실어주시고 구심점을 잡아주신 그런 시대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아주 소중한 그런 분입니다. 좋은 시만 쓰는 한가로운 문인이 아니라 현실 참여를 하시면서 아니다 소리를 좀 하는 그런 시인이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늘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오늘 짬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뵙기에는 대단히 좋은 건 아니지만 이건 나이가 얼마 안 되신 거지만 금년에 8순입니다. 세월은 참 번쩍번쩍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시와 아름다운 노래에다가 이 풍속을 좀 교화시켜 가자 이런 캠페인을 벌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런 동참도 해주시고 공감도 해주시면 좀 힘이 돼가지고 물방울 하나가 바위 뚫듯이 언젠가는 맞아 저거야 어떤 하나의 풍조 세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사회가 좀 맑아지고 살만나는 사회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듭 얘기지만 단번에 되는 거. 우리 성급하지만 단번에 되는 거 세상에 없어요. 조금 뜸을 들이고 5년, 10년 이런 운동을 갖다가 전개해 가면은 반드시 이제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소두가 길었는데 여하튼 우리가 뭔가 터닝 포인트를 이번 기회에 터닝 포인트를 만들지 않으면 이건 정말 앞으로는 절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의미 있는 문화행사에 참여도 하셨지만 또 우리가 스스로의 어떤 자성하는 기회도 좀 오늘 함께 공유해봤으면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그럼 우리 좀 경건한 마음으로 한번 이제 꽃망울을 피우지도 못하고 고분이 된 젊은이들을 위해서 한번 그럼 일동 묵념 바로 네, 그냥 조용하게 애도의 기분으로 막 도곡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제 주인공이신 신경림 선생님 모시고 편안하게 서로 정담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 선생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이 8순이에요. 그리고 우리 같은 예술원 문학분과 회원이시고 저는 음악분과인데 그래서 예술원 그 회원분들 중엔 다 여러분들 조남다 아실 정도로 기라성 같은 그 문화예술계에 그 원로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나이 들어가니까 다 이렇게 그 소중한 분들하고 같은 시대를 동시대를 살아갔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그런 분들 좀 모셔서 각 분야 영화계나 무슨 음악계나 미술 쪽이나 특히 좀 문학 쪽 우리 시대 어떤 세상을 좀 생각하며 사시는 분들 문학 쪽에 좀 존경할 만한 원로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좀 모시고 이렇게 조촐한 시간을 가지면 그게 좀 큰 행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경림 선생님 시인은 잘 아시다시피 정말 꿈이 먹고 가식 없이 진솔하게 세상을 이렇게 기록해가는 그런 시죠. 우리 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어디 가면 제가 더 늙었다 그러지만 저보다 선배세요. 그래서 특히 이제 충주라고 하는 같은 집에서 걷기 때문에 6.25 후에 다 그 가난한 시절 저도 송지밖에 먹고 밀기울 먹고 쌀밥 이런 건 제사 때만 그저 해가지고 몇 그릇 해서 같이 들러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신 선생님도 그러한 인고의 세월이랄까 전쟁 후에 그 폐허의 시절을 갖다가 온몸으로 살아오신 그런 분이에요. 생활도 그러셨고 저도 가난하게 컸지만 다 가난한 밑바닥에서부터 그 어려운 시절을 사셔가지고 좋은 울림을 주는 그런 시가 많지요. 그런 거 저런 거 해서 우리 옛날에 비하면 너무 지금은 낭비야 낭비. 신부님 편안하게 여기 앉으셔가지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말씀 서로 나누면 냉정히 이제
서로 질문도 하실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격이 없는 시간이니까 편안하시. 많이 건 상관없습니다. 8분 30분은 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서 과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제대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어제 한 교수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과연 되겠는가? 아니, 또 이런 대로 이런 충격 속에 이런 참 슬픔 속에 빠져 있는 대로 또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런 일을 당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거대한 목적, 우리 경제 발전하고 또 민주화 이 두 가지 두 트럭에만 매달려가지고서 그 밖의 것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했다는 느낌을 줍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뭐 세계가 다 인정하듯이 경제 발전, 놀라운 발전을 했죠. 제2차 대전 후에 그때 태어난 국가 중에서 경제 발전한 나라가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민주화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일으켰습니까? 민주화도 제2차 대전 후에 출발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민주화가 된 나라. 지금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만하면 잘하는 만 하죠 사실. 물론 경제 발전도 아직 더 해야 되고 아직 모자란 거 많고 민주화도 모자란 게 참 많죠. 뭐 이게 무슨 민주화냐 이렇게 자학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의 말에 너무 기울일 게 없고 사실 말이 된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거대 담론에 우리가 너무 취해가지고서 그것만 쫓다 보니까 그 사이에 너무 허술한 게 많았어요. 구멍이 숭숭 난채 그냥 달려왔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정말 허술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회에 맨 구멍천지지요. 결국 그것이 오늘 이렇게 폭발한 것이 이 모양이 된 건데 지금 이게 무슨 나라냐고 한탄하고 있을 때만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추스리고 정말 국가를 다시 만든다는 생각으로 개조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그래서 주저를 안고 진짜 후손에 대해서 면목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참 외국 사람들 저는 최근에 일본에 다니카와 슌타로라는 일본의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노벨 문학상 얘기가 나오고 우리나라의 고은이처럼 항상 거론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저하고 작년 여름에 왔을 때 하나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시를 서로 주고받아가지고서 시집을 하나 내보자. 그것이 우리 일본하고 한국의 진보적인 사람들을 서로 적어도 진보적인 사람들끼리라도 서로 등을 돌리는 감정적으로 등을 돌리는 일이 없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시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이제 겨우 한 15편쯤 썼는데 그 사람은 아주 가슴 아파 그러죠. 근데 제가 면목이 없어요. 정말 외국 사람한테. 이거 뭐 창피해가지고서 근데 창피하다 소리 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 보기에 참 민망하죠. 근데 뭐 지금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이게 이제 수습해야 되는 것만 남았는데 우리가 결국 지나치게 지금까지 매달려온 거대한 놈에만 매달려가지고 뭐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겠죠. 경제 개발을 위해서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민주화를 위해서도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만 전력을 투구하지 말고 진짜로 그 사이에 우리 사이에 난 우리가 달려오면서 만들어 놓은 그 구멍 같은 걸 메우고 뻥뻥 뚫린 그런 구멍을 좀 메우는 일을 좀 해보자. 저는 그런 생각을 오늘 하면서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무슨 큰 이 시점에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좋은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저는 시 쓰는 사람이죠. 그러면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시 써온 얘기나 그냥
좀 들려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여기서 시를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신 것 같고 또 시를 쓰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 제가 쓴 그런 시의 역사가 최선은 아닙니다. 절대로. 왕도란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시라는 게. 그냥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시를 처음 발표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1956년이니까 55년이네. 1955년. 내년이면 꼭 60년이 됩니다. 시를 쓴 지도 환갑이 되는데 사실 시를 꽤 오래 써온 거죠. 그럼 이렇게 시를 써왔으면 도사가 돼야 되는데 시라는 건 도저히 도사가 안 됩니다. 맨날 써보면 써볼수록 더 어렵고 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시인이라는 건 평생 시가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보면 끝난다 인생이. 시가 무엇이라고 정확히 말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란 이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 몇 사람의 전 글도 읽어본 일이 있는데 그 거짓말 투성이고 그냥 살아있는 것을 죽은 곳에 갖다가 맞추는 그냥 관념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시를 어떻게 써야 잘 쓰는 건지 모르겠고 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쓰면서 몇 가지 느낀 게 있어요. 그것만 말씀드리죠. 제가 처음에 문단에 나왔을 때 쓴 시 중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갈대인데 이게 22살 때 쓴 거니까 참 옛날 22살, 21살 때네. 만으로는 22살이고 우리나라로 하면 21살 때 썼는데 아직 뭐 세상에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쓴 거죠. 그래서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당시에는. 재주 있는 사람이다. 또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몇 편 더 있었는데 다른 시는 갈 때만큼은 칭찬을 못 받았고 갈 때 가장 많은 칭찬을 받았죠. 그래서 저도 어릴 때니까 묵주했죠. 그리고 이제 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를 잘 쓰는 사람이 거의 된 것이 아닌가. 오면 밤자는 생각도 들죠. 서정주 선생님한테 시를 배울 텐데 보면 속으로 선생 조금 있으면 내가 당신을 따라 먹을 것 같아. 참 오두방정리죠. 건방진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오래가질 않아요. 시를 발표하고 한 1년쯤 지나니까 회의가 생기기 시작해요. 과연 내 시각에 잘 쓴 시인가? 정말 맞는 시인가? 이렇게 형편없는 이런 사회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이렇게 맑고 깨끗한 시를 쓴다는 것이 정말로 이게 내가 정직하게 시를 쓰는 것인가? 내 정서를 또 내 삶을 제대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시를 쓰는 일이 신명이 나진 않아요. 여간 일단 저는 그 시를 쓰는 일이 좀 허망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렇게 형편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살면서 이런 사회 속에서 살면서 내가 오늘 사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시를 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시라는 게 뭔가? 시라는 이렇게 머릿속에서 그냥 억지로 내도 되는 것이 시인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시를 쓰는 일이 신명이 없어지대요. 신명이 안 나요. 신명이 안 나면 시라는 건 못 씁니다. 점점 시를 못 쓰다가 결국 7, 8편까지도 발표를 못하고 한 6편쯤 했던 것 같아요. 6편쯤 하고서 안 되겠다. 시는 못 쓰겠다. 시로 내려가가지고서 한번 내려가니까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죠. 다시 올라오기 쉬운 게 아니죠. 한 시골 한번 내려가가지고서 거의 10년 가깝게 만 8년 반쯤 보통 10년이라고 그러지만 그렇게 시골에서 뭐 이것저것 일을 하면서 살아봤습니다. 예컨대 저는 그동안 시골 가서 살면서는 좀 다른 일을 좀 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꼭 시밖에 없겠느냐. 그래서 장사하는 친구들 따라서 장사도 배워보고 또 공사판에 가서 그 공사도 좀 해보고. 근데 제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공사판에 가보면 일하기가 참 싫어요. 그 얼마나 일이 힘듭니까? 결국 거기서 일하는 친구 밑에서 맨날 술만 얻어먹다가 그냥 집으로 도망오고 장사하는 사람
따라다녀 보니까 그거 몇 푼 남기려고 악다구니 하는 게 도저히 이건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서 그것도 또 못하겠고. 그러면 내가 한번 고등고시 같은 거야 쉽게 되지 않을까? 그까지 공부를 못하겠는가?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서너 달 공부를 하겠다고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처음엔 석 달 계획을 가지고. 그런데 갈 때 제가 썸머스트 모험이라는 사람의 소설을 20권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20권 다 읽고 나서 그거 20권만 읽고 나서 법률 공부 시작한다. 20권을 읽으니까 석 달이 다 가버렸어요. 결국 아무것도 법률 개론도 하나 안 읽고서 그냥 꺼벅꺼벅 내려오니까 아버지가 한심해가지고 아, 너 같은 놈이 밥을 먹고 사니 참 한심하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주 혼난 기억이 있고 그때부터 아버지는 저를 경멸하고 저는 또 아버지를 아버지같이 아버지 살지 않겠다. 또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사이가 나빴던 기억도 납니다. 결국 제가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은 다시 시를 쓰는 일밖에 없다. 제가 그래도 남보다 좀 할 수 있는 일은 글 쓰는 일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대요. 결국은 언젠가 기회가 오면 글을 다시 쓰겠다. 대신 옛날같이 그냥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시 혹은 감정에 치우친 그런 시가 아니고 정말 삶 속에 나오는 것, 땀과 피가 얽힌 그런 시를 쓰지 않으면 그건 좋은 시를 쓰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시를 쓸 기회가 되면 시를 쓰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다가 서울 다시 올라오게 돼서 시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집을 낸 것이 농무라는 시집이었죠. 그런데 그때 그 문학 환경, 여러분 여기 시 쓰시는 분도 있지만 참 시를 쓰거나 산문을 써도 남한테 인정받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인정받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대체로 우리나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처음 나온 이 시나 글을 제대로 인정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이상하게 눈으로 보는 거죠. 처음에 제가 서울로 와서 시를 썼더니 겨울밤이라는 시를 처음 썼는데 처음 발표했는데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한국일보 문화부장이 그래도 저를 잘 이해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야 너 시 쓰면 근사한 시 쓸 것 같으니까 내일 아침까지 딱 써가지고 와. 그래서 저녁에만 내가 술을 먹는데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써놓은 게 있으니까 내일 아침까지 갖다 주지요. 그래서 아침에 갖다 줬더니 다음날 아침에 신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겨울밤인데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이제 이렇게 시를 쓰면 되겠다 좀 많이 없을까 생각했는데 주위에서는 나보고 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죠. 지혜가 좀 시를 한 10년 안 쓰더니 좀 돌아버렸나 감각이 없어졌나 그러면서 너 그거 시라고 썼냐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야 너 앞으로 시 쓰지 말고 산문이나 써라. 대부분 다 그러지 그 시가 좋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얼마 뒤에 만난 유종호 우리 고등학교 동창인들인데 그 사람이 유일하게 처음에 인정을 해줘가지고서 또 유종호는 그때 평론가로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인정받기 시작했던 거죠. 그때가 저는 그런 다시 삶 속에 뿌리박은 시, 또 삶의 정서 속에서 나오는 시 그런 시를 써야 된다는 생각과 함께 시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도 있죠. 그래서 그때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정희 유신 정권, 유신 체제하고 싸우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유신 체제라는 체제 여러분들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 상상 못합니다. 저희같이 하찮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까지도 박해를 가해가지고서 글 하나만 발표하면 하나하나 따져가지고서 부릅니다. 수사 정보기관에서 가서 하나하나 답변을 해줘야 돼요. 이것은 무슨 뜻을 썼는가? 이것은 왜 이런 그밖에 표현을 안 되는가? 그리고 시를 쓰고 또 더러 이 정부 당국에서 하는 일을 반대하는 성명서 같은데 가담한다고 그래가지고서
담당자가 붙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냥 한 사람 붙는 게 아니에요. 경찰서에서 한 사람, 정보부에서 한 사람 이렇게 붙어가지고서 매일 아침에 와서 체크를 해요. 매일 아침에 오늘 뭐 할 거냐. 또 이제 집에 가면 저녁에 또 쫓아옵니다. 오늘은 뭐 누구 만나고 뭐 했느냐 다 알아. 확실하게 그 사람들이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런 세월을 거의 72, 3년 돼서부터 유신이 72년도인가요? 72년도인가? 3년도 그랬죠? 80년도까지 그런 세월을 보냈죠. 그런 세월 속에서 문학이라는 게 뭘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이 유신체제하고 싸우는 것, 그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을 여는 길이고, 그리고 그 시라는 것은 당연히 그런 일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그때 했었죠. 그때 무슨 얘기도 좀 많았죠. 참 코미디 같은 일이 많습니다. 제가 예컨대 이 고향이 충주, 이 한명희 선생하고 마찬가지 충주인데, 그래도 저는 굉장히 부럽니다만은 놀기 삼아서 사실은 명절 때 되면 그냥 성묘를 갑니다. 반은 놀기 삼아서 가는 거죠. 그냥 안 가면 또 뭐 합니까, 서울서. 근데 그때는 이 담당 형사한테 나 시골 갈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난감해야죠. 어떡할까 하다가 자기가 버스 타고 따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차를 하나 구해가지고 와요. 그럼 제가 자가용 타고서 성묘를 굉장히 신나죠. 딱 시끄러워. 자가용 타고 가면 담당자도 있는, 담당자가 남들 보기엔 비서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골 가서 이제 점심 식당 같은 데 가면 또 거기 가도 다 그 형사가 다 돈을 냅니다. 또 신나게 얻어먹고 그런 고향 사람들이 저 사람 고생한다 그러더니 서울 가서 출세했네. 내가 앞에서 인사를 하려고 그래. 그럼 또 엉뚱한 소리 아까워서 이 양반이 담당 형사야. 그러면 다 도망가고. 그런 세월을 저희가 유신 시절하고 그 다음에 전두환 시절에 거의 78년 9년까지 그리고 그 대우 시절까지도 완전히 그런 세상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죠. 제가 나이가 외국에 처음 나간 게 나이 60대에서 나갔는데 저희 40대부터 60대까지 거의 20년 가깝게 출국을 못했습니다. 여권 안 해줘요. 뭐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 안 해요. 당신이 알아봐. 당신 내봐. 그럼 어디 가서 내면 당신 출국정지 당했어. 제가 김영삼 정권이 들어선 93년에 처음 해외에 나갔으니까 94년 다 우리 나이로 60세 되던 해에 처음으로 외국을 나가봤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어떠한 사회였던가를 말해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같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저는 남한테 욕 한마디 못하고 남하고 싸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싸나운 싸나운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심하게 했겠습니까? 그러한 세상에서 결국 시라는 것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시라는 건 역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고 시를 쓰고 그렇게 쓰면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80년도 광주 사태를 겪으면서 세상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많은 금기가 풀렸어요. 아무리 전두환 정권 시절이 심한 게 핍박을 하긴 했지만 뭐 그때는 이미 힘을 잃어가지고서 많은 금기가 풀려가지고서 북한 내 사정, 북한 내 여러 사정도 우리가 잘 알게 되고 북한의 금서가 됐던 책도 다 읽게 되고 사회주의에 대한 모든 그 궁금증이 막 풀리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 운동도 일어나고 통일운동도 일어나고 노동운동도 심하게 일어나고 그랬죠. 그러니까
젊은 비평가들, 젊은 평론가들 또그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한테 압박을 합니다. 무슨 압박을 하냐면 시라는 게 뭐냐? 시라는 거는 사람의 삶 속에서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통일 문제, 노동 문제 이러한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오늘의 올바른 시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앞장서서 이런 투쟁에 참여해달라는 요구였죠. 그것이 상당히 심하게 그런 압박들을 가해봤죠. 그래서 저도 거기에 응해서 그것도 옳은 생각이다. 그래가지고 통일운동의 시도 쓰고 또 노동 문제도 노동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노동 문제를 좀 시로 다뤄보겠다. 그래가지고 기웃기웃 해보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결국 그건 제 생리하고 맞지가 않아요. 저는 좀 자연스러워야지 시가 그렇게 억지로 또 어떤 운동에 복무하거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를 쓴다는 것이 시의 본래의 의도와는 그 본래의 그 존재의 의도와는 다르지 않지 않은 것인가? 시라는 건 그냥 있는 것이지 무엇을 위해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통일 문제 시, 민주화 운동의 시 이런 것도 다 너무 지루해지고 재미없어지고 그러대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민요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요라는 건 원래 우리 민족의 것이니까 민요의 가락과 민요의 말, 민요의 정서 이런 것을 시 속에 다시 채용하면서 내 시의 돌파구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전국적으로 민요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민요기행이라는 책을 당연히 했지만 찾아다니기도 하고 민요시도 열심히 썼습니다. 사실 또 한 가지 그때 민요기행을 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제가 참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여행 좋아하는데 외국을 한 번도 못 가게 하니 어떻게 합니까? 국내에서 막 돌아다녀야죠. 저는 어릴 때부터 막 돌아다니고 외국도 나가고 그런 게 꿈이었는데 이게 출국정지 시켜가지고 그걸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니면서 거품도 치는 거죠. 외국 같은 거 괜히 뭐하러 가냐? 국내가 더 재밌다. 사실은 좀 부러운 거죠. 그래도 말로는 국내 여행도 얼마나 재미난데 뭘 외국 여행을 해. 이러면서 국내 여행을 많이 하고 그 덕에 제가 80년대 초엽에 전국 군 단위로 해서는 전국을 안 가본 데가 없다시피 다녔어요. 민요도 많이 들었고 또 많은 것을 배웠죠. 실제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새롭게 또 공부도 하고. 그런데 민요시도 쓰고 이제 민중시라는 이름으로 민요시도 쓰고 그랬는데 한참 쓰면서 생각하니까 그래요. 민요라는 건 이미 지나간 시대의 정서지 오늘의 정서일 수는 없더라고요. 또 민요 속에 있는 말들을 또 재활용해가지고 재생시켜가지고 쓴다. 그런 것도 많이 해봤는데 그러면 시가 살아나질 않아요. 그냥 옛말이니까 그게. 오늘의 정석은 맞지 않으니까. 결국 제가 깨달은 것은 역시 민요라는 것은 나는 그것을 가지고 공부를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민요시를 오늘에 다시 살린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중기에는 이 민중시 그런 시를 쓰면서 또 회의를 많이 느꼈습니다. 시에 대해서. 그리고 시라는 것은 역시 신명이 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거고 또 시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자체로서 있는 것이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하는 거. 두 가지만은 제가 지금까지도 확신을 가지고 믿고 있고 그때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적으로 봐도 이 목적을 가지고 쓴 시 중에서 좋은 시로 남아있는 시라는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카프 시대의 시 여러분 다 공부했으니까 다 아시죠? 1930년대 카프 시 참 많은 시인들이 나왔었죠.
재주 있는 시, 빛나는 시인들 참 많이 나왔고 우리나라 지금도 많은 대학 교수들은 그 가부시대 시가 엄청나게 좋은 시가 많았다고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부시대 시는 전체적으로 실패한 시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목적을 가지고 쓰였으니까 아무리 그것이 좋은 목적이라 하더라도 시라는 것은 목적 아래 쓰여질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죠. 근데 그때 쓴 시 가장 대표적으로 칠 수 있는 것이 이찬, 임화 이런 시인들이겠는데 지금 남아있는 시인은 임화 한 사람만 그래도 임화의 시도 지금 여러 가지로 따져보면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남아있다고 한다면 두 사람의 시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죠. 목적을 가지고 썼으니까 그것이 좋은 시가 될 수 없는 거죠. 지금 북한의 시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얼빠진 사람이죠. 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북한에서 지금 나오는 시, 좋은 시 한 편도 없습니다. 그래도 시가 딱 북한 체제가 지금 거의 70년 돼가지고 70년 동안에 딱 한 편만 고르라 그러면 저는 딱 한 편 고릅니다. 이찬이라는 사람이 쓴 김일성 장군의 노래. 그것만은 역시 목적을 가지고 쓰였지만 아주 그 기기묘묘하게 힘있게 잘 썼기 때문에 그것은 뛰어난 시라고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시는 정말 시다운 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라는 그 시의 어떤 상상력이라는 건 자기의 상상력이어야지 남이 상상해 놓은 것을 자기가 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요즘은 김정은까지 내려왔으니까 김정은 이 사람들의 상상을 넘어서는 시를 쓸 수는 없으니까 좋은 시가 날 수 없고 또 모든 시는 순혈 혈통 체제를 지지하는 사상에는 시로서 받아들여서 안 된다. 시로서 형성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좋은 시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역시 또 한 가지는 시는 사람을 풀어줘야지 사람을 그냥 시를 읽으면 막 옥죄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 그런 건 또 좋은 시가 아니다 하는 것도 제가 60년 시를 쓰면서 하나 또 배운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는 제가 좀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시를 가지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 시는 반씩 옳은 소리니까 내 시 따라와야 돼. 그건 좋은 시가 아니죠. 시는 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시를 가지고 남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시는 모르는 사람의 마음을 순화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키면서 따라오게 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교훈이 되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뭐하러 시를 읽습니까? 예수나 공자, 석가의 말을 들으면 되는 거지. 그런 교훈을 얻으려고. 제가 이 60년 동안 시를 쓰는 생각한 것은 그것이고 제가 간략하게 제가 시를 써온 경위를 얘기했습니다만 제 얘기는 대체로 이런 정도로 끔살 내고 제가 시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시라는 것은 자유스러워야 되고 또 어떤 일정한 시는 태도가 없습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이것도 왕도의 최고의 시가 실 수 있고 저것도 최고의 시가 실 수 있고 또 시라는 것은 아주 개인적인 거예요. 아무리 최고의 시인이라 해도 그 사람이 시 싫으면 그만이에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이지 공식적으로 정해가지고서 이 사람 시를 안 좋아하면 바보야. 그런 거 없습니다. KT 시 안 좋아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KT 시만 읽으면 소름이 끼치는데 위선적이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재미없어요. 차라리 하인이 같은 자유스러운 시가 훨씬 좋죠. 우리나라 시인 가운데서도 최고의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좋다고 하는 시인처럼 싫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신경림이라고 아이고 남들 뭐가나 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시라는 건 왕도도 없고 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겁니다. 다만 그것을 어떤 통계나 숫자에 의해서 객관화할 수는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뭐 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네, 우리 신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드립니다. 이따가 또 이렇게 간간히 잠깐 또 뭐 말씀 좀 듣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 뭐 특별한 좀 순서는 없으니까. 다음에는요, 순서는 이제 시를 낭송을 할 거예요. 신경림 시인의 시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신동엽 시인 또 몇 분의 시들을 저희 신앙송가 선생님들이 낭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선생님께서 이 시집을 출간을 하셨어요. 사진관집 2층이라는 시, 거기에서 대표되는 시를 우리 윤순영 선생님께서 역전 사진관집 2층이라는 시를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지시연 선생님하고 함께요. 역전 사진관집 2층 신경림. 사진관집 2층에 하숙을 하고 싶었다. 한밤에도 덜커덩 기차가 지나가는 사진관에서 낙타와 고래를 동무로 사진을 찍고 싶었다. 아무 때나 나와 기차를 타고 사막도 바다도 갈 수 있는, 누군가 날 기다리고 있을 그 먼 곳에 갈 수 있는. 어렸을 때 나는 역전 그 2층에 하숙을 하고 싶었다. 낙타와 고래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싶다. 다락방을 나와 함께 기차를 타고 싶다. 그 사람이 날 찾아온 길을 되짚어 가면서 어두운 그늘에도 젖고 눈부신 햇살도 쬐고 싶다. 그 사람의 지난 세월 속에 들어가 젖은 머리칼에 어른되는 달빛을 보고 싶다.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첫날을 다시 그 삐걱대는 사진관집 2층에 가 머물고 싶다. (4월 19일) 시골에 와서 밤새워 문짝이 덜컹대고 골목을 축축한 바람이 쓸고 있다. 헐린 담장에 어수선한 두엄더미 위에 살구꽃이 피고 어지럽게 피어서 꺾이고 밟히고 그래도 다시 피는 4월. 나는 남한강 상류 외진 읍내에 와서 통금이 없는 빈 거리를 헤매이며 어느새 잊어버린 그날의 함성을 생각했다. 티끌처럼 쏠리며 살아온 나날, 돌처럼 뒹굴며 이어온
세월 다시 그날의 종소리가 들리리라고 아무도 믿지 않는 밤은 어두웠다. 친구를 생각했다. 찬돌에 이마를 대고 깊은 잠이 들었을 친구를, 그 손톱에 베었을 핏자국을, 4월이 와도 바람은 그냥 차고, 살구꽃이 피어도 흐느낌은 더 높은데, 축축한 바람은 꽃가지에 와 매달려 친구들의 울음처럼 잉잉댔다. 진달래도 개나리도 피고 꺾이고 밟히고 다시 피는 4월. 밤은 좀채 밝아오지 않았다. 이 시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이 시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안 보니까 여기 앉으셨어요. 이 시를 오랜만에 들으니까 얘기를 안 하고 지날 수가 없어 하는데, 1975년에 쓴 시입니다. 근데 그 해가 굉장히 사건이 많았던 해예요. 그래가지고 4월 19일 되니까 형사가 찾아와가지고서 집에 있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어떡하느냐 그랬더니 어디로 시골로 가지 서울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난 집에 있겠다. 그러면 너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들이 강제로 차를 태워서 어디 보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 차비도 없다. 그랬더니 형사가 16일을 내면서 아이씨 그런 일 하려면 돈도 좀 있어야지. 돈도 없으니까 차비를 몇 푼 집어줘요. 그래 그걸 가지고서 제가 갔던 곳이 우선 당장 고향 생각이 제일 많이 나니까 저 청풍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청풍. 지금 그 스몰 지구가 된 데죠. 거기 가서 하룻밤 자면서 그때 느낌, 절망적인 느낌. 그때는 저는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얘기도 하고 자유스럽게 이런 날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마 자유스럽게 글을 쓰고 말을 할 기회라는 건 우리한테 안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참 지금 이렇게 와서 얘기하니까 희한하죠. 그때는 저희가 어디 가서 강연도 못 하겠어요. 근데 그때 동대에서 강연을 한다 그랬더니 동대를 다 폐쇄해가지고서 학교 학생까지 전부 등교를 못하게 해요. 저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얘기한다는 말도 못 그러는 거지. 학교가 이렇게 그날 하루 절단나니까. 그런 시절에 그때 그 절망적인 기분. 저는 이때 생각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참 많이 했다. 민주화는 이만큼 민주화가 된 나라. 그리고 사실 아시아에서 민주화를 이만큼 누리는 나라는 우리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 이렇게 자유스럽지 못해요. 뭐니 해도 그것만 우리가 자랑을만 하고 상당한 거죠. 그런 생각이 여러 가지 들어가지고서 한마디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책에서 보면은 시들이 대부분 굉장히 강해요. 강한데 선생님 시를 보면서 선생님 시는 참 읽으면 읽을수록 몸이 자유롭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시를 쓰는 어떤 정신 세계 같은 것들이 시에 고스란히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낭송가들은요. 이걸 보지를 않아요. 시를 보지 않고 외워서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생긴 행사기 때문에 한 이틀 전에 시를 다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또 어제 바꾸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시를 보고 낭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무정한 마음인데요. 자꾸들 가시려고 해서 이 음악은 여러 번 들었던 음악이니까 조금 뒤로 미루든지 시간이 나면 하고요. 다음의 시는 신경민 선생님의 휴전선을 떠도는 훌륭의 노래라는 시를 박순화 선생님, 안윤옥 선생님, 이효균 선생님이 나오셔서 낭송을 해주시겠습니다. 휴전선을 떠도는 홀령의 노래. 신경민. 내 뼈는 바스라져 돌이 되고 내 팔다리 으깨어져 물이 되어 이루었구나. 이 나라 한복판에 크고 깊은 산과 강 이루었구나. 내 살은 썩어 흙이 되고 내 피 거름되어 흙 속에 베어 피웠구나. 산기슭 강가에 붉고 노란 온갖 꽃 피웠구나. 서로 찌르고 쏜 형제들 다시 아픈 상처 어루만지며 통곡하는구나. 썩어 문드러진 팔다리 쓸어안고 우는구나. 크고 깊은 산과 강이 따라 우는구나. 붉고 노란 온갖 꽃들이 우는구나. 들판을 덮은 갈대들이 우는구나. 그러나 지금은 우리들 길 나설 때 원수들 찾아 눈 부릅뜨고 우는구나. 이영선 선생님께서 갈대를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갈대. 신경민.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란 것을 그는 몰랐다. 네, 고맙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 시인의 시를 김경남 선생님께서 낭송하시겠습니다. 신경민 선생님이 사시던 안양에서 왔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여기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과 아사녀가 부끄럼 빛내며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다음 시는 고정희 시인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를 우리 김광미 낭성가님께서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상한 영혼을 위하여. 고정이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리어도 새수는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요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깜깜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가난한 사랑 노래 신경님.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내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죄송합니다. 네, 다음에 마지막 노래를 듣는 시간이 있는데요.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한 교수님이 좀 저 시집 지금 사인회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저 시집이